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끝에 보완 후 입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논의 초반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2시간가량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법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법안으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오히려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만 있다는 강경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사위 김용민 간사와 일부 언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이 쟁점이 된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연내 처리 의지만큼은 뚜렷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는 인사청탁 문자가 포착된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도 엿새 만에 국회에 등장해 거듭 사과하면서 거취 문제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진행 중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내란과 외환죄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졌을 때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게 핵심인데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내란재판부 설치 자체에 공감한 걸 두고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인 게 또 한 번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의 저항도 촉구했는데요. 이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 민주, 정상화와 같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다며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모래성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인데 당내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등 강성 노선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비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 강성 노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리더십을 굳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오늘 오전부터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 법원장 회의에서는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늘도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사법연수원입니다. 네, 회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구성원 126명 가운데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범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법원 행정처의 설명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법관들의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인데요. 의장을 맡은 김혜영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의견을 국민께 말하는 것도 법관의 책무라고 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공식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재판제도 관련 입장 표명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입니다. 사법제도 개선 부분에는 방향성에 대한 기본 입장 확인과 법관들의 다짐 등이 담겼습니다. 제도 변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인사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제도를 성급히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사법개혁에 대해 법조계 우려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사흘 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범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들이 삼권 분립을 위배할 위험성이 크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법원이 불신을 자초했다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권을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건 권력 분립 입장에서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나 우려 표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내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론화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종합해 사법부 의견을 도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점검에서 시작해 상고제 개편과 대법관 증언안 등 현안에 대한 종합 토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구정 만족도가 높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 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성동구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구정 만족도 92.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라며 자신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여권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하나인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 일을 잘한다고 공개 메시지를 낸 건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았는데 김현지 실장이 낙점한 거냐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주문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조치했습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 등은 오늘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열흘이 넘게 민주당 윤리감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등 혐의로 맞고소한 건 후안 묻히고 적반하장이라며 의원직 사퇴는 물론 여당 내 윤리감찰, 경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나왔는데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직 통일교 간부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도 접촉을 했다는 주장은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의 부정선거 관련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또 수거나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이 담긴 수첩의 작성자기도 한데 오늘 재판에선 특검과 변호인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일부 답변을 이어가다가도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한다는 등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이자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인사를 부정하게 청탁하고 들어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상황도 짚어보죠. 통일교가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전직 간부의 진술에 대해 특검이 입장을 설명했다고요. 네, 지난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 2022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한 발언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조사에서 충분히 말했는데 증거 기록에는 왜 빠져 있느냐며 특검에 따져 물었고, 이를 두고 특검이 선택적으로 민주당을 수사하지 않은 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 진술이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고 사건 기록으로도 만들었다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을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재판에서 실명을 밝히는 건 고민 중이라며 접촉한 민주당 측 인사가 현 정부 장관급 4명이고 이 중 2명은 한학자 총재와 만났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윤 전 본부장이 모레 열릴 결심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이딴 위헌 논란 속에 정부 여당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법을 보완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내란재판부의 운명,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윤석열은 술리치에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 유혹에 취해 초과상관을 태우고 있습니다.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하여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네, 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 정의 내란전담 재판부를 함께 추진하되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자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위헌 소지는 과감하게 수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일 본회의에는 당장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네, 오늘 오전 의총에서 한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네. 많은 의원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혹시 무죄가 나오거나 아주 경한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는 분들이 재판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의견을 네. 모았는데요. 여러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법을 추진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은 최대한 제거를 한 수정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내일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지도부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라는 부탁을 했고 의원님들이 힘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김용민 의원, 김용민 간사와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언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설명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에 당의 수정안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 지금 위원을 하려는 컨트롤 타워가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다 이런 비난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연 소지가 있는 법률을 대통령에서 인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동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라고 봐야 되고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불안하니까 재판부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이재명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게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려면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내란인데 내란이 있지도 않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다. 이것이 또 맞지 않는 것이죠. 전담이나 특별은 분명히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란이라 하더라도 40년 만에 일어난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전담자를 만들었냐. 이것이 지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우구인 조국혁신당에서 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한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아니 조국 대표 자체가 법학자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좀 발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위헌성이 제거되면 그때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반대를 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법안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현실론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네, 어떤 수정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를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일단 국정운영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소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돋보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일 돋보였던데요. 감찰해봤더니 인사 내용은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나 또 정부로서도 상당히 이제 민망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싶은데 다행인 건 즉각적으로 잘 대처했다. 연말에 3실장 간담회를 왜 합니까? 취임 6개월이라고 저는 그 대통령이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적어도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이러시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맞습니다. 퍼포먼스다. 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인사청탁 논란 이후에 자신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감찰했고 그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 문자 속의 청탁 내용,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에게 그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 비서실의 세 실장이 함께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니까 비서는 역시 참모입니다. 참모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노출되는 것이지 참모는 대통령이나 그 CEO를 보좌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이 이제 내년 일부 실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이유로 해석되고요. 김현지 실장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아주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
보고가 된 적이 없다 이러는데 사실 어떤 기관이든지 집행에 대해서 감사나 감찰을 하는 것은 내부든 외부든 어떤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통령 비서실장 본인에 대한 감찰도 본인의 어떤 저기 속에서 진행됐을 텐데 그랬을 때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외부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김현지 실장 것은 국정조사라든지 어떤 수사 등을 통해서 분명히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현 정부에게도 나중에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인사청탁 메시지가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민주당 감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장 표명 안건이 모두 가결이 됐는데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관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법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와 함께 논의돼야 하고 대법관 추천위 구성도 다양성과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관의 인사제도 변경은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모두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법원장 회의가 있었던 데 이어서 오늘 전국 법관 회의가 있었고요. 이에 대한 내용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홈런 한 방, 계엄 1년에도 별도의 사과 메시지가 없었던 장동혁 대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 속에 어제 또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홈런 한 방으로 역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번 타자에게 발빠른 걸 기대하진 않고 기회가 왔을 때 큰 거 한 방, 말씀하신 대로 홈런 한 방으로 뭔가 경기를 확 분위기를 바꾸고 역전시키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당대표의 유튜브 출연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 건 괜찮고 장동혁 대표가 우파 유튜브에 나가면 극우냐고 반문했지만 당 내에선 장동혁 대표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또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의 상황이 마술사가 접시를 돌리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 그러나 이게 민심과 당심의 조화라는 거 정말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쉽지 않은 난제다. 변화된 어떤 그 모습이나 대응을 하실 거라고 저는. 강성 유튜브도 중요하시죠, 그분들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박수 소리는 워낙 크니까 그런 박수 소리보다 어떤 돌아선 민심의 침묵을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 그게 제가 믿는 보수 지도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 지지층만 보지 말고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유튜브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팀의 어려운 순간 4번 타자로서 홈런 한 방을 날려서 역전을 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강명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접시를 여러 개 돌려야 되는 직업입니다. 마술사 접시라고 그렇죠. 비유를 했어요. 보수, 진보, 또 중도에 있는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역할이 당대표급이 해야 될 일이죠. 개별 의원들이야 극우든 극자건 특정 지지층의 표만 보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당대표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민심의 접시는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접시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당대표 앞에서 이제는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저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힘들겠다, 민주당이 힘들겠다, 긴장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당대표님께서 4번 타자로 홈런만 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의 의원들이 지금 당대표를 홈런 타자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되니까 다시 또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강명구 의원님 말씀처럼 접시를 여러 개 돌려야겠다 생각하고 서로 누구의 접시가 먼저 더 깨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홈런 한 방, 4번 타자로서 홈런 한 방으로 역전시키겠다. 이 한마디에 민주당의 긴장이 풀어졌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장동혁 대표 또 강명구 의원의 당시 민심 접시 두 분 다 긍정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당시 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차로 점검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폭거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 자체를 지금 아주 흔들어서 근본부터 흔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집착해서 뭐 계엄에 대한 사과 이런 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심의 입장에 있어서 뭐 우리 보수도 일정 정도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폭거를 모두 힘을 합해서 앞장서 싸워야 된다. 앞장서 싸울 때 그런 민주당의 폭거가 멈추는 것을 저는 홈런 한 방이라고 봅니다. 네. 친윤, 윤핵관인 윤한홍 의원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도 하나하나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강 의원님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직 뭐 저는 그런 통보는 못 받았는데요. 윤한홍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민심에 대해서 우리의 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붙을 것이 아니라 민심을 좀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윤한홍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저는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의 잘못보다도 상대의 잘못은 우리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전직 대통령의 계엄이 근간을 흔들었다면 지금의 사법제도를 흔들고 삼권을 흔드는 것은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민심과 당심의 마술사 접시를 잘 돌려서 김한규 의원이 다시 긴장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소년번 의원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그야말로 배우 조진웅 씨가 쏘아올린 공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 조진웅 배우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진웅 씨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해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엔 광복절 경축식 맹세문을 낭독하고 이 대통령 부부와 영화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소식이 전해진 뒤 범 여권 일부 인사들의 응원 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은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는 송경영 신부의 글을 공유했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씨 주연의 방송 예정 드라마인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며 은퇴 번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전혀 다른데요. 나경원 의원은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계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그 조회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왜 이 전직 교수, 학자,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개입해서 이 진영 전체가 옹호를 하고 나서는가? 최악질 범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한 연예인의 퇴장을 볼 뿐입니다. 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사태의 후폭풍이 정치권으로도 번진 모습인데 우선은 미성년 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이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조 씨가 정치적인 색을 드러냈던 배우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진웅 그러니까 배우가 약간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조진웅 배우의 과거 전력을 다시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약간 진영 논리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분이 뭐 저희 당하고 가깝게 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할지라도 저희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에 안 맞는 과거 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소년범 때 잘못했다고 해서 평생을 숨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도 자유거든요.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에 적절한 분인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저분의 조진웅 씨의 과거 긍정적인 측면이 아쉬워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거라면 그거는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과거 전력이 좀 충격을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정책 진영 논리는 아니다라고 김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진영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 시절에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라면은 중범죄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명까지 하고 지금 그 민주당의 뭐 극우 유튜버들과 교류하고 또 공식 행사장에 뭐 독립 행사장에 아주 전면적으로 나선 이런 조진웅 배우가 그런 강력범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그것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폭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 공직이나 어떤 공개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데 저런 소년원의 중범죄를 전 소년원의 전력자가 아주 국민들의 앞에 서서 당당히 나서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진웅 씨 논란의 진영 놀이가 아니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을 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 공직자의 소년계 흉악범죄를 조회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권들이 이 사안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주장은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드러나지 않은 소년범 사실이 있었는데 숨긴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난 대선에서도 일부 보수 우익 유튜버들이 얘기했는데 그건 수사 기록에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도 아실 텐데 마치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권에서 빌미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굳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정쟁으로 하냐. 그러면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저희는 정치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번 기회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분들은 아무리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사회나 연예계에 진출하는 거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는 점을 양당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진웅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제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생일을 기념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 가려서 만나야 한다는 말이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현재 멘붕과 현타 속에 이번 성추행 의혹이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할 말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죠.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임했는데 손 대변인은 SNS를 통해 생일의 죽음을 생각했다면서 오늘부터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면서 생일 파티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왜 이 시점에 저렇게 생일 사진 같은 것을 올렸을지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공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을 의기관리를 해결하는 길은 진실을 바로 밝히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과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제2의 의기를 증폭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장경태 의원도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성추행 어떤 여러 사건 등이 나올 때는 꼭 이를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호도하고 제2차 무슨 가해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코 본인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른 길이 아니라 장경태 의원도 저도 뭐 그 사실 진실이 공방이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뭐 2차 가해라든지 다른 곳에 국민의힘 때문이라든지 사람을 거기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또 개입한 것처럼 이렇게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금수만도 못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윤리감찰이라는 게 양당 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리감찰에 피해자가 과연 응할 것인가, 저희를 믿어줄 거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사실 저로서도 뉴스만 봐서는 실제적 진실을 모르겠어요. 통상 이런 사건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없었던 일을 문제 삼을까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입장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을 옹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처럼 뭐 금수만도 못 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을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일단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죄라면 장경태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는 거고요. 유죄라면 그 부분은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사기관의 판단을 믿고 그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그럼 피해자가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예. 피해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장경태 의원의 얘기만 듣고는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보다는 최대한 끝까지 피해자가 민주당 조사지만 믿을 수 있게 뭐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다든지 이런 기회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정 정당의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뭐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좀 머쓱하게 됐어요. 계속 장경태 의원에 대한 비판성이 높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도 비슷한 의혹에 연루가 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사퇴하고 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대변인 사임은 했는데 지금 SNS에도 또 여기서도 생일이 등장합니다. 생일의 죽음을 생각했다.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밖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실을 밝혀서 제2차 가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로 정치권이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2022년 대선 전후로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특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조직적 결탁, 통일교와의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그런 뭐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중이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에게도 금품 건넸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아니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낸 건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낸 건지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건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될 거고요. 불법적인 정치 자금인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문제된 거는 추후에 뭐 통일교 인사를 정치인으로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천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당원으로 일괄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도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은 애매하게 정치 자금을 지원한 거를 저렇게 불법으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뭐 특검에서 안 했다고 하면 일반 경찰이나 뭐 관련 수사기관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했는데 특검팀 전체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똑같이 노비를 해서 수천만의 뇌물을 줬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한쪽이 준 부분은 탈탈 털어서 구속도 시키고 뭐 우연정당 심판 그 종기를 해체해야 된다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왜 그분이 민주당이 주었다는 또 그 리스크 의원 명단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의 어떤 검찰들이 똑같은 일을 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국민들을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 이걸 내부 감찰로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민주당이 이런 사건이 커져서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하지만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민중기 특검 벌써 3번째입니다. 네. 양평 군수가 강압수사로 또 목숨을 잃었고요. 또 정치 헌금이 이번에 그랬고 본인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내부 정보를 위해서 주식을 했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이제 민중기 특검에게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중기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 등 민중기 특검에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이제 민주당도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주장하셨어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특검이란 건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국민적 눈높이 안 맞거나 아니면 수사를 안 한 경우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고발을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이 정말 국민 눈높이 안 맞으면 그때 특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조직적 개입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찰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치켜 세우면서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SNS에 성동구가 구정 만족도 92.9%라는 한 여론조사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정 만족도도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칭찬하는 건 이례적인데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는 관건 선거로 보여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고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와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어겼다면서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이거 어떤 배경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잘했다라는 자기 자랑부터 들어있는 것 같고요. 본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중에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정원호 구청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했었던 지자체장, 기초 지자체장 출신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원호 구청장만 칭찬했다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박주민 의원도 칭찬하고 다른 분들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좋은 여론조사 있으면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랑 이런 거를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드립니다. 불만 있으면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후보군 열심히 홍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에서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 특정 후보로 거론되는 구청장을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과잉 칭찬을 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보면 오늘 그 3실장이 나서서 기사를 하는데 그 3실장 중에는 어떤 분이 또 지자체장에 지금 출마를 거론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참모이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장관이나 부총리가 해야 될 역할을 했다. 이것도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또 그 어떤 인지를 높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구청장을 그것도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로 아주 거론되고 있는 분을 정리적하는 것 등은 이 또한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실장의 기자 간담회 한 것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도 그렇고 이거 관건 선거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장 후보로 강훈식 실장을 미는 겁니까? 정원호 구청장을 미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는 도어 스태핑을 하는 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처음에 친근하게 여러 의견을 얘기해서 그때도 저희가 되게 긴장을 했던 건데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지만 저희가 모시는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 나오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항상 비판적인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는 건 두렵고 사실 정치인들은 안 나서려고 하죠. 야당이 좋은 거고 여당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실 3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려운 질문도 다 받는다는 건 전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하고 얼마나 이걸 반복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어 스태핑처럼 조금 하다가 관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아직까지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렇게 3실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다. 인기가 없으면 저렇게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칭찬을 했는데 김양그 의원의 예언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 후보군들 하나하나 칭찬할 것이다. 명차에 태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논의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지난주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들도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네, 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마무리됐는데요. 입장 표명에 대한 안건 2건 모두 가결돼 사법개혁에 대한 법관들의 입장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서도 공동 입장을 냈는데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범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도 이뤄졌습니다. 비상계엄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박나래 씨가 당분간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 직접 만나 오해는 풀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반성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박나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가 SNS에 직접 글을 올려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연예 매체를 통해 전 매니저 2명이 갑질 의혹을 제기한 지 나흘 만입니다. 박 씨는 먼저 지난달 초 매니저 2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제서야 전 매니저를 만날 수 있었고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웃음을 드리는 직업의 특성과 함께 출연한 동료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박나래 씨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을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한 상황이라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 측과 전 매니저 측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폭언과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박 씨는 특수 참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 씨 소속사도 전 매니저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억 원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진실 공방이 수사로 확대되자 출연 프로그램 중단 등 방송사의 부담을 고려해 박 씨 측이 일단 활동 중단 선언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불법 의료 의혹 등 새 논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어제 SNS에 내몽고 포광의과대학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까지 역임했다며 스스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후 해당 의대의 실체는 유령의대라는 한 의사단체의 성명이 나온 뒤 SNS 게시글 전체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로선 박나래 씨와 매니저 측이 쌍방 고소 취하 등 명시적인 조치가 없는 한 양측의 주장의 진실은 수사와 법정 공방을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지난해 축구선수 손흥민 씨로부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와 공모에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명인인 손 씨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빌미로 양 씨가 큰 돈을 받아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손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은 법정 최소 한도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박기환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쿠팡이 고객 계정 유출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을 법정 최소 금액으로만 가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배상보험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게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정보 주체수가 1만 명 이상인 곳이 대상입니다. 쿠팡은 메리츠 화재의 보상 한도 10억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이번 사고에서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쿠팡이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쿠팡이 어제 올린 2차 사과문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쿠팡의 2차 사과문 URL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쿠팡이 추천하는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미리 보기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과문까지 광고로 이용하는 것이냐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졌는데요. 쿠팡은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고 현재는 사과문 안내 제목으로 미리 보기가 수정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쿠팡 김범석 창업주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우리나라에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10년 전인 지난 2015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로켓 배송 1주년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택배를 하려고 이 도전을 한 게 아니고 물류를 하려고 이 도전을 한 게 아니고 고객들의 삶의 질을 커머스 서비스로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밝혔던 김 의장,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앞에선 본인 명의의 사과문 한 줄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2021년부터 한국법인의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공시한 3분기 보고서에는 여전히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김대중 쿠팡 대표 역시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미국 이사회에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최종 경영 책임자인 김 의장이 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정무위원회에서도 김 의장을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국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의 미국의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AKP는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한 중학교를 테러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쯤 광주 남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터뜨리고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소방청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학생과 교직원 출입을 막고 학교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수천만 원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중협박죄 제정 이후 테러 협박글 게시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리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협박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남 하동에서 잡히기까지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다치거나 폭파가 됐으면 어쩔 뻔했나.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성남시 야탐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예고한 날에는 장갑차까지 동원되는 등 피의자가 체포될 때까지 50일 넘도록 일대의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협박글을 게시한 두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 적용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에는 1,256만 원, 야탐역 살인 예고에는 5,500여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투입된 경찰 출동수당, 유류비 등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 신고는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번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치안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치안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없게 되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다니는 인천 소재 학교 등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글을 쓴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소송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공중 협박과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경찰이 캄보디아 피싱 사기 등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등 14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를 11억 8천만 원 늘리고 국제 공조 시스템 예산은 9억 7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기술 개발과 허위 조작 콘텐츠 진입 판별 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개발 투자 예산은 38억 원 늘어난 9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말 연예계가 각종 논란으로 뒤숭숭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는 모든 게 해결되기 전까지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배우 조진웅 씨는 아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문화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박나래 씨의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서 오늘 2차 입장문을 낸다고 했었는데 소속사가 아닌 박나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네, 갑자기 입장문을 오늘 내는데요. 예. 처음 매니저 갑질 의혹이 나오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나흘 뒤에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네. 먼저 그래픽 내용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제야 전 매니저를 만나서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지만 모든 게 자신의 불찰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다음 장을 보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입장문인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반성 그리고 방송 활동 중단이라는 간략한 메시지만 냈고요. 원래는 어제부터 이제 소속사에서 2차 입장문을 오늘 낸다고 했었는데 박나래 씨의 입장문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박나래 씨 하면은 TV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여자 예능인 중에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분간 프로그램에서 좀 보기 어렵게 되겠네요. 네, 제가 기사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예능 방송인 브랜드 평판 순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달 나오는 건데 이번 달에서 여자 연예인 여자 예능인 순위를 봤더니 박나래 씨가 1위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작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박나래 씨가 입장을 내자마자 MBC 나 혼자 산다 제작진에서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사안의 엄중함과 박나래 씨의 활동 중단 의사를 고려해서 그 출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또 내년부터 방송 예정이었던 새 예능 나도 신나 역시 아예 제작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 갑질 이후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이 주사 이모를 통해서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고발까지 된 거죠? 네, 일단 소속사 입장을 전해드리면은 그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를 맞았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박나래 씨는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사 이모로 언급된 인물은 자신의 SNS에서 자신이 대학병원 교수 출신이 맞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현재는 또 삭제된 상태고요. 이게 현행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이 가정집 같은 데서 진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인데 굉장히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협회도 입장을 냈는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어떤 경우에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보건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건이어서 경과를 지켜보고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이 분이 의사 면허가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제 박나래 씨 측이 만났다고 했던 이제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그 매니저와 함께 그 사이에 있었던 고소 고발이 이뤄진 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저희도 예. 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흔히 예. 말해서 우리가 중립 기여를 받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의혹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박나래 씨가 개인적인 어떤 심부름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대리 처방 등을 이렇게 요구했다. 매니저에게 그랬다는 입장인데 박나래 씨 소속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매니저들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했고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했고 그리고 금품 요구가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박나래 씨가 이제 지인을 회사에 허위로 이제 등록을 시켜서 네. 급여를 지급했다. 이렇게 되면 횡령이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오히려 매니저 측이 횡령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이제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공갈 혐의로 현재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박나래 씨의 말처럼 잘 해결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전격 은퇴를 발표를 했잖아요. 활동 중단도 아니고요. 뭐 왜 그렇게 전격적으로 은퇴 발표를 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일이 됐을 때 입장문을 내고 자숙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근데 은퇴까지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예요. 최근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인데 예. 그동안 이제 굉장히 정의롭게 비쳤던 사회적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나왔던 어떤 작품 속 캐릭터의 모습과 굉장히 괴리감이 컸고요. 그렇습니다. 또 소년범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중범죄로 대중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네. 본인의 입장문을 보면은 책임과 도리를 언급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돌리기 힘들 거라는 판단 속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조진웅 씨의 은퇴를 이후로 또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 설왕설래가 좀 오가고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을 보면은 이 10대 시절의 일, 그러니까 30년 전의 그 일로 은퇴까지 하면서 이게 맞느냐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현재는 여론이 아무래도 비판 쪽에 무게가 쏠리다 보니까 이제 예.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게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사죄하고 또 반성하냐, 또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송경용 신부 같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로 생각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이제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늘 대중과 함께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과거 전력을 이미 본인이 시인한 상황에서 예. 어떻게 이제 아무렇지 않게 대중과 만나겠느냐 이런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을 좀 보면은 이 언론이 소년범 전과 사실을 공개하는 게 되는 거냐 이런 논쟁이 또 있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이 사안을 취재하면서 과거 원문을 보려고 봤더니 이제 아예 소년범 사건은 기록 열람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피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이제 허가를 해야만 열람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낙인을 방지해서 아예 재사회화를 돕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언론이 생매장을 시도했다. 그래서 예. 비난받아야 할 거는 조진웅 씨가 아니라 언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예. 또 이제 처음 보도한 언론에 대한 고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언론이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을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는 네. 당연한 의무이고 또 요즘은 학교 폭력도 그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결격 사유가 돼서 아예 이제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상적인 비행과 다른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물론 보호 처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연예인이 이런 거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좀 사례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의견이 이렇게 갈린다는 거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는 명백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시그널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드라마에 대한 후속작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과연 정상 방송이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해당 방송사에선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아직 결정될 게 없다는 입장이에요. 보통은 현재는 이미 촬영이 다 끝났고 후반부 작업 중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고심을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구체적인 작품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올해 초반 같은 경우에 주연 배우의 무리로 이제 방송이 무기한 연기됐던 OT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예 취소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대로 방송이 나올 경우에는 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보면은 그 영화 소방관이 있는데 당시에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그 자숙했던 곽도원 씨가 주연을 맡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일단 개봉은 그대로 했어요. 다만 이제 곽도원 씨가 홍보 행사에는 불참을 했고 또 홍보 행사에서 감독이 직접 그 곽도원 씨의 행동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작품 자체 흥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아예 배우가 은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여론에 대해서 그 여론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결정되는 것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들 김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YTN은 오늘부터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탈법 어업에 대해 고발하는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어선들이 배 안의 물고기를 몰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른바 비밀 어창을 만들어서 어장을 싹쓸이한다는 우려가 계속됐는데요. YTN이 실제 비밀 어창을 개조하는 것으로 전해진 중국 현지 조선소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어선에 올라탄 해경이 선체의 벽을 잡아당기니 숨겨졌던 문이 나타납니다. 강제로 문 연 장면 시간이었지요. 문 뒤 비밀 창고에는 물고기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지난 1월 중국 어선의 신종 비밀어창 적발 당시 영상입니다. 합판 따위로 창고를 가렸던 예전과 달리 아예 선체를 개조한 어선을 처음으로 단속한 차례인데 수법이 교묘한 만큼 해경이 첩보 입수 후 단속에 성공하기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티가 안 나도록 그렇게 숨겨버리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첫 첩보 입수해서부터 납포하기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비밀 어창까지 만드는 이유는 어획량을 속여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어업 협정을 맺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와 어획량을 매년 정해왔는데 업종별로 할당된 양을 넘기면 철수해야 합니다. 한국 해경의 비밀어창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은 적발을 막기 위해 비밀어창의 위치와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은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중국 현지 조선소 영상에서도 이 같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인 지난 7월 중국 저장성 올령 지역의 해상 조선소에 있는 어선 가운데 한 척에 오르니 창고 바닥에 또 다른 출입구가 보입니다. 기름 탱크로 이어진 문으로 그 안에 기름 대신 물고기를 채우는 신종 수법입니다. 비밀 공간에 리모컨이 있어야만 열 수 있는 유압식 전동문을 설치해 단속을 피하기도 하고 기존 어창에도 얼음이 가득 찬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물고기를 채울 수 있게 비밀 통로를 뚫어놨습니다. 비밀 어창이 전문 업체를 통해 조직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정황인데 해경 역시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문 개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여러 존재하고 조선소도 몇 개 있는 걸로. 비밀 어창을 이용해 어획량을 속이는 중국 어선으로 우리 어업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동해안 건조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풍까지 예보됐다고요? 네,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벌써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과 삼척 등 영동 6곳과 경북 울진, 포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 메마름이 심한 데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 걸로 보여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 주변에선 불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큰 추위가 없다니 다행인데 대신 비나 눈이 잦을 걸로 보인다고요? 네, 주말과 휴일에 기온이 크게 높았던 탓에 오늘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 쌀쌀하게 느껴졌어도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평년 최저 기온이 영하 2.4도, 최고 기온이 5도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도였고 낮에는 7.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는 한파로 이어질 만한 강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예보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강수량 예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새벽에 중서부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예상되는데요. 이후 다음 주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를 꼽았습니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3.94%를 얻은 변동불거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변동불거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의미로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장 초반 4,0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오며 4,100선을 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6% 가까이 급등하는 등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증시와 환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화동 기자, 외국인이 장중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피가 상승했죠? 그렇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4,000선으로 후퇴했던 코스피가 4,1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로 방향을 틀어서 1.3% 오른 4,154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특히 강세였습니다. 오전 내내 하락했던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6.1%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도 1.0%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시총 3위 LG에너지솔루션은 6% 상승 마감했는데 벤츠의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으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는 20% 넘게 폭등하는 등 2차 전지주 대부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0.3% 오른 927로 마감해 사흘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동반 순 매도였지만 외국인 홀로 순 매수로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제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이 결정되면서 장중에 3% 이상 급등하다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내년 중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면 시총 28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2.8원으로 출발해 1,470원대와 1,460원대 사이에서 등락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1,466.9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7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60원대로 내려갔지만 7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문자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문 의원이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면서 원내수석 부대표 등 본인의 거취를 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문 의원이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를 고민하고 수기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 부대표가 공개 행보에 나선 건 중앙대 동문을 자동차 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가 된 지 6일 만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명의 계좌에 3천억 원이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이 돈을 포함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 5,600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목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한 대장동 일당 재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성남시 측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한 재산 가액을 보면 김만배 씨 총액이 4,2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천억 원이 있고 다른 계좌에는 모두 1,200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남욱 변호사 관련 재산 규모는 820억 원으로 김 씨 다음으로 큽니다. 옛 천화동인 사호인 NSJ 홀딩스 명의 계좌 5개에 300억 원과 부산 기장읍에 80억 원 상당 부동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300억 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 7,500만 원 등도 가압류 신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성남시가 파악해 가압류를 신청한 5,673억 원은 검찰이 추징 보전한 대장동 일당 재산 5,446억 원보다 200억여 원 많습니다. 성남시 측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포함해 민사소송 4건을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간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도주한 동승자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사고 당시 영상을 YTN이 단독 확보했다고요? 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더니 그대로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길가에 처진 울타리를 부수고 인도를 넘어 아래쪽 이면도로로 고꾸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전신주도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보광동에 있는 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와 울타리 등 일대 도로 시설이 파손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맞은편 차선에 있었던 시민은 YTN의 음주 차량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고 전했는데요. 차량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2명이 동승해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차문을 열고 달아나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동승자의 인원수와 신원 등을 확인하면서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비비탄 가스총을 발사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 10시 40분쯤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오피스텔 4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창밖으로 비비탄 총을 10여 발 발사해 길에 서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총송에 40대 여성이 어깨를 맞았지만 외투를 입고 있어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중고거래로 산 비비탄 총의 성능이 궁금해 발사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해군부대 내 식당을 수탁 운영하면서 식자재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업체를 적발해 관련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해군 부대 식당 7곳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등 육류 20톤가량을 조리해 제공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외국산 육류 표장지에 국내산으로 적힌 상표를 붙이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이려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 하지만 이를 좀먹는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 일당을 검거했는데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챙겼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 등 방송 콘텐츠가 게시된 사이트. 클릭 한 번이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불법으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 48살 A씨 등 8명을 검거했습니다. 인기 콘텐츠로 접속을 유도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32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난 1년간 월 평균 광고비 300만 원을 받았는데 무려 52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6개월 간격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녔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돈을 챙겨왔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확인한 상태에서 또 태국으로 도주한 그 피해자 2명, 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적색 수배 내렸다가 인천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루 평균 110만 명이 접속하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고 지난해 K 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TV 운영자도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제2, 제3의 불법 공유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만 수십 곳.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존 도메인의 숫자를 하나씩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저작권 침해는 물론 K 콘텐츠를 죽이는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나가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정부가 KTX와 SRT 통합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내년 말부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독점하던 시대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통합에 따른 효율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합니다.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 KTX를 수서역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26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시행하여 수서발 고속열차의 좌석 공급을 우선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KTX와 SRT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해 차량 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엔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결제,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관 통합으로 못 박은 시기는 내년 말, 하지만 흡수 통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기관 통합까지 끝나면 2016년 SRT 개통 이후 유지된 경쟁 체제는 막을 내리고 사실상 코레일이 고속철도 운행을 독점하던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통합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 간담회만 3차례 진행했을 뿐 승객들의 의견 수렴과 같은 별다른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쟁 체계를 유지하면서 얻어지는 이점보다 통합으로 해서 얻어지는 요금 탄력제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른 교차 운행에 대한 이익 같은 것이 제대로 분석이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과 함께 통합에 따른 노조 영향력 확대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부산으로 옮겨가는 해양수산부가 오늘 이전 작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이삿짐 트럭이 출발했고 내일 오전부터 부산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2주 동안 5톤 트럭 249대를 투입해 실국별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21일 이사 작업이 마무리되면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은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빌딩에 마련된 해수부 임시청사로 일터를 옮기게 됩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버라이어티가 주최하는 히트메이커 시상식에서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삽입곡 가수들이 수상했습니다. 로제는 현지 시간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노래 아파트와 첫 솔로 정규 음반 로지의 흥행으로 올해 글로벌 히트메이커상을 받았습니다. 또 캐대언에서 헌트릭스로 노래한 가수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는 올해 K-팝 데몬 히트메이커상을 차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 AG에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 25조 6천억 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급 지역은 북미와 유럽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2028년 3월 1일부터 203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RT오젠이 코스피 시장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RT오젠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결의하고 내년 중 코스피 시장 상장을 목표로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등 상장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면 RT오젠은 시가총액 28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고객이 당할 뻔한 2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습니다. 우리은행 인덕원 지점 김민혜 부지점장은 지난달 25일 지점을 방문해 급하게 2억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한 고객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한 끝에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고객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고 URL을 누르자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자로부터 현금 인출 요청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강원 춘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 직원 기숙사 단지 드림포레스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단지는 목조 모듈러 방식의 단지형 기숙사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통해 단지형 모듈러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모듈의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를 병행해 준공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저소음, 저먼지 작업으로 리조트 운영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초겨울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서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나날이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창원은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 10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목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